자,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뭐 딱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3월까지만 팔면, 작년에 계약을 재개를 했고 올해 3월까지만 팔면 그 주택은 아까 7억 5천에서 9억 사이, 그러니까 8억에 샀다 그러면 그냥 2%만 적용한다, 그 내용이고, 이 내용은. 자, 그 다음에 1세대 범위는 아까 뭐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소득이 있는 자녀도 1세대에 들어가느냐. 자, 요게 지금 문제가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취업해서 소득이 있는 자녀 1세대에 포함되느냐.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라면 소득이 있는 자녀도 1세대에 뭐 한다고요? 포함한다. 이게 양도소득세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는 1세대를 판단을 할 때 독립된 세대는 30세 이상이거나 연령이, 아니면 뭐 이혼 또는 사망을 해서 없거나 배우자가 안 계시거나 또는 소득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소득이 있고 주소가 분리돼 있으면 양도소득세에서는 독립세대로 인정을 해줘요. 근데 취득세에서는 이번에 규정 나오는 것 자체가 30세 미만은 아무리 소득이 있어도 독립세대가 안 돼요. 미혼이면. 그러니까 자녀를 독립세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결혼시켜서 내쫓거나 아니면은 30살 넘어서 내쫓거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 같은 주소에서 있으면 안 돼요. 주소는 일단 분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요건 좀 주의하셔야 돼요. 양도소득세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소득이 있으면 30세 미만이어도 주소 분리가 돼 있으면 독립세대로 빠져요. 근데 얘는 독립세대가 안 돼요. 네. 꼭 주의를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 근데 부부면은 같은 세대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나로 봐요. 공동소유 주택은. 각각 하나로 가지고 있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랑 각각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다른 세대랑 공동소유로 가지고 있게 되면 각각 하나씩 봐주는 거고, 부부면 상관없고 같은 세대 내니까.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동시에 2개 이상의 주택을 만약에 샀다. 네. 잔금 치르는 날짜가 얘도 계약을 했고 얘도 계약을 했는데 우연치 않게 둘 다 잔금일이 똑같다. 근데 내가 지금 집이 두 채인 상태예요. 두 채인 상태인데 두 개를 더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세 번째가 되고 하나는 네 번째가 되잖아요. 세 번째까지는 혜택을 받고 네 번째부터는 혜택을 못 받죠. 그때 세 번째,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샀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양도소득세하고 똑같아요. 두 개를 같은 날에 양도를 했을 때 비과세 혜택은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취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선택한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죠. 임대주택, 주택수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무조건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집이 세 채가 있는데 두 개를 장기임대로 냈어요. 장기임대 냈으니까 나는 하나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는데 아니에요. 취득세 낼 때는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는 게 좋아요? 안 내는 게 좋아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는 게 좋아요? 안 내는 게 좋아요? 그건 뭐 장단점이 있어요. 일장일단이 있죠. 일장일단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냈을 때 받는 혜택이 뭐예요? 뭐 취득세 좀 감면해주고 그 다음에 재산세도 좀 감면해주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수에서 빼주고, 그죠? 양도소득세 중과세에서 주택수에서 빼주고 이런 혜택들이 있었죠. 이제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그게 작년에 조정대상 지역은 이제 의미 없어졌잖아요. 조정대상 지역은 종부세나 양도소득세에서 안 빼줘요. 무조건 다 주택수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을 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냈다면, 요 서울에 있는 거 조정대상 지역이 어딘지는 아시죠? 그랬다면 취득세하고 재산세만 혜택이 있지 나머지는 혜택 없어요. 아시겠어요? 감면 혜택. 근데 이번에 세율 혜택에서도 혜택은 없어요. 애초부터. 이건 전국에 있는 거 다. 조정대상 지역뿐만 아니라 알아서 하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뭐 장기임대 사업자 등록을 냈는데 그러면 이건 주택수에서 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우기지 마시라고요. 안 빼주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 주택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끔 그 질문을 하시는데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물어보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게요. 취득세만 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사실로 따져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처음부터 얘가 주거용으로 나중에 쓸지 영업용으로 쓸지 모르는 상태에서 취득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예 주택으로 안 봐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만약에 이 사람이 오피스텔을 취득을 해서 주거용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취득세는 4%입니다. 무조건 취득세는 4%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4%로 과세했다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뭘로 안 봤다는 이야기예요? 주택으로 안 봤다는 이야기. 이건 취득세에서만. 그러면 나중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양도소득세에서 만약에 질문이 들어오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물어보시거든요. 그건 사실관계에 따져서. 그래서 당신이 이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니라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주거용으로 들어가서 불이익을 받겠다. 그래서 나는 이거 주택 아니다라고 했을 때 세무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여러분들한테 주거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라 그래요. 사업자 등록증을 가져오든지 거기에 세입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다 확인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소득세, 국세에서는 사실관계로 따지지만 유일하게 취득세에서는 오피스텔은 주택수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아파트 2개 있고 오피스텔 하나 있다. 그러면 나는 그냥 2주택자예요. 그래서 또 아파트를 하나 더 산다. 그러면 이제 3개가 되니까 그냥 뭐예요? 1%에서 3% 사이의 혜택을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걸 여러분들께서 확인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분양권, 입주권, 주택수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제외한다잖아요. 분양권이나 입주권, 주택수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들어간다고? 그거 양도소득세에서. 그러니까 이게 취득세 쪽하고 양도소득세 쪽하고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절대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내가 현재 집이 있고 그 다음에 분양권이 하나 있고 분양권이 2개 있고 집이 한 채 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또 그냥 단독주택을 하나 또 산다. 간단하게. 그러면은 나는 4주택자냐 아니냐. 분양권하고 입주권은 주택수에 넣지 말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애초부터 얘는 언제부터 주택이 돼요? 잔금을 치르면 그때부터 주택이 되죠. 잔금을 치르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양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차 중도금 내고 2차 중도금 내고 뭐 3차 중도금 내고 나중에 잔금을 치러요. 현재 내가 여기까지 온 상태예요. 여기까지 온 상태면은 지금 현재는 나는요. 잔금 치른 상태예요? 안 한 상태예요? 안 한 상태니까 나는 여전히 분양권 상태라고요. 근데 이 시점에 내가 A라는 집하고 B라는 집이 하나 있어,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사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또 C라는 집을 하나 더 사요. 그러면은 얘를 주택수에 넣는 순간 얘는 4개가 되는 거고 얘를 주택수에 안 넣는 순간 얘는 3개잖아요. 얘는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고요. 얘가 주택수에 들어가는 것은 이 시점부터. 그래서 이거 살 때는 1에서 3% 사이에 혜택을 주고 그래서 집이 3채가 있는 상태에서 얘를 잔금을 치르죠. 얘가 4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때 가서 4%를 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상속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적용될 리가 없죠. 아시겠죠? 자, 내가 집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1세대가. 근데 이번에 하나를 또 사요. 이걸. 근데 이걸 매매로 사면 그냥 유상이니까 4%고 4번째니까. 이해되셨죠? 근데 얘를 상속으로 받으면 상속에 대한 세율은 따로 있잖아요. 2.8%예요, 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증여로 받게 되면 그냥 3.5%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4%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원인이 뭐였을 때만 4%를 적용하느냐면 유상거래였을 때.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매매로 산 집이에요. 얘가. 그 다음에 얘는 상속으로 받은 집이에요. 얘는 증여로 받은 집이에요. 그리고 나서 얘를 다시 매매로 사요. 그러면 4번째 집이에요? 아니에요? 4번째 집 맞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집은 상속으로 받은 집이든 증여로 받은 집이든 상관없이 내가 새로이 집을 살 때
그 전에 집이 몇 개 있었느냐를 따지는 거지 그 중에 매매로 산 집이 몇 개냐는 상관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네 번째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4%예요. 매매로 샀다면.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상속이나 증여로 받았을 때는 4%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데 원래 세율이 따로 있으니까. 근데 이걸 매매로 샀을 때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거 있으면 걔들은 다 주택수에 들어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 전에 가지고 있던 게 상속받은 건데 그것도 주택수에 들어갑니까? 물어보면 다 들어가요. 이번에 내가 상속받은 집이 하나 있는데 그건 그러면 세금이 자 이거 받아서 내가 4개가 되는데 이것도 4%입니까? 그건 아니고. 그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내용으로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혹시라도 법인으로서 주택을 가지고 계신 뭐 별로 없을 건데 법인 있으세요? 아, 있어요? 예. 법인은 집을 살 때 세대 기준이 없으니까 즉 다시 말해서 애초부터 뭐 몇 주택이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법인이 주택을 사면은 아까 1%에서 3% 혜택은 그냥 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4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에 대해서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법인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인은 정상적으로 다 적용을 해줍니다. 1에서 3% 혜택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4주택에 대한 개념 여러분들께서 좀 확인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느냐면 뭐 허위신고라는 게 이번에 지금 개정이 됐었는데 새로 지금 신설된 내용인데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요. 그러면은 그게 시가 표준액보다 낮아도 어때요? 취득 가격으로 인정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요, 안 내요? 내잖아요. 그때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할 때 요 신고된 금액이 예를 들어서 6억이에요. 신고된 금액이 6억인데 시가 표준액이 지자체에서 정해놓은 시가 표준액이 예를 들어서 7억입니다. 그러면 7억인데 신고된 금액이 6억이면 이건 과소신고에 걸리잖아요. 근데 이 6억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서 검증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그냥 6억으로 인정이 돼요.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건 과소신고가 아니거든요. 과소신고가 아닌데, 자, 제가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사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신고해요? 양도자는 세무서 가서 신고할 거 아니에요.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자, 제가 6억 원에 샀다고 신고가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은 6억 원에 팔았다고 신고가 들어가겠죠. 근데 봤더니 낮은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해요. 세무조사를 했더니 7억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렇게 나왔어도 이 사람은 안 건드렸어요. 취득자는. 요 양도자만 건든 거예요. 그래서 양도자는 과소신고로 해서 가산세를 물었는데 세무조사를 했는데 이 자료가 이제 지자체로 넘어가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 자료를 받는 순간 이건 과소신고에 걸립니다. 허위신고로 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가산세가 묻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시세보다 낮게 거래를 했고 근데 그게 뭐 가짜로 거래를 했든 진짜로 거래를 했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양도한 사람한테서 만약에 허위라는 사실이 발견되면 여러분들도 같이 허위로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국세청 등에 의해 가지고 조사 결과에 의해서 확인된 금액이 있으면 그냥 그 확인된 금액으로 가도록 돼 있어요. 작년까지는 이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취득한 사람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서 검증이 되면 그냥 그 금액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취득세를 냈으면 됐고 양도소득세는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하다 보니까 세무서에서 조사를 했을 때 그 금액이 적게 잡혔다면 적게 신고된 거라면 양도한 사람만 규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는 취득한 사람도 동시에 규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시세대로 거래하세요. 괜히 뭐 다운계약서 쓰다가 걸리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거 조심하시고. 자, 뭐 이건 그냥 참고고 뭐 이것도 그냥 참고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5번에 자, 우리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게 올해 신설됐거든요. 네, 작년까지는 자 취득세 계산할 때는 취득가액을 과표로 해서 계산하잖아요. 그때 취득가액이 그냥 거래 금액만 들어갔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건설 자금 이자가 있었으면 그러한 것들도 들어가고 중개 수수료가 있으면 그러한 것들도 들어가고 했었는데 뭐는 안 들어갔었느냐면은 요게 안 들어갔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것도 포함해서 취득 가격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이게 뭔지 아시겠죠? 붙박이 가구라든지 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이 되면서 건물하고 일체를 이룬다. 뭔지 아시겠어요? 풀옵션. 네. 원룸 같은 경우 지을 때 풀옵션으로 짓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전에는 그거 안 넣고 신고했거든요. 이제는 넣고 신고해야 돼요. 이거. 아시겠어요? 예? 거래 신고가 뭐고 다 이거 넣고 신고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아서 하세요. 만약에 안 넣고 신고를 했다. 근데 나중에 걸렸다. 그러면 이것도 과소신고에 걸린다고요. 알고 계세요? 네.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이 수업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왜 수업은 내가 하고 욕은 내가 먹냐고요. 아니, 법은 내가 만든 게 아닌데 욕은 죽어라고 우리가 얻어먹어요. 네.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취득가액 계산할 때 뭐 이 정도 들어간다, 뭐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되지만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로 넘어가서, 네, 재산세는 뭐 여러분들께서 뭐 별로 의미 없는 내용이죠.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알고는 계시라고요. 네, 재산세 분할납부 규정이 올해 확대됐거든요. 원래 500만 원 초과한 사람만 분할납부가 가능했는데 이제부터는 250만 원 초과된 분에 한해서는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0억짜리 건물, 100억짜리 건물을 만약에 거래하셨다면 나중에 재산세가 250이 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담되시면 그냥 분할납부 신청 가능합니다라고 알려주시라고요. 아시겠죠? 여기서 여러분들 250만 원 초과라는 게 그 재산세 고지서 보시면 재산세 고지서에가 그 재산세가 적혀 있고 그 밑에가 도시지역분이라고 적혀 있는 지자체가 있고 이게 안 적힌 지자체가 있어요. 이건 지자체마다 틀려요.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이 하나 붙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이 붙어서 나오고 그래서 합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한번 고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게 250이 아니라 요거. 그러니까 여기가 최소한 500 넘게 나와야 돼요. 이게. 여기가 250을 초과해야지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보면서 나 분할납부 할 수 있어. 요런 거 하지 마세요. 요거도 먹어요. 제발 부탁이니까. 그래서 올해 뭐 재산세 내용에서는 이거 하나 외에는 뭐 딱히 지금 개정된 내용이 없어서 이 정도만 일단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 종부세 쪽부터 계속 이어서 갈게요.